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원화소복, 원화소복.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젊은이, 왜 그렇게 바삐 살아? 천천히 살아도 돼. 순간 멈칫했죠. 아침부터 회사 지각할까봐 뛰어다니고, 점심에는 미팅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저녁에는 또 다른 약속. 언제부터 이렇게 쫓기듯 살고 있었을까요?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문득 떠올린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원화소복이에요. 뭘 원? 재앙화, 불을 소, 복, 복. 재앙을 멀리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쁜 일을 피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라 때 유향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신중한 성격이었대요. 어느 날 황제가 유향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평안할까? 그때 유향이 대답한 게 바로 이 원화소복이었어요. 폐하, 위험한 일을 미리 피하고 조심하면 저절로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유향은 평생 이 철학을 실천했어요.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고,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도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그에게 오히려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며 살았는지 말이에요. 과로로 쓰러질 뻔한 적도 있고, 무리한 일정 때문에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건강도 망가뜨리고. 그런데 그 할머니 말씀 덕분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불필요한 약속들을 정중히 거절하고, 무리한 일들은 과감히 포기했죠. 놀랍게도 그렇게 한 발씩 뒤로 물러서니까 오히려 진짜 좋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유가 생기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재앙을 멀리하니까 복이 저절로 찾아온 거죠. 공휴일괴, 공휴일괴.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아이고, 또 실패했네. 벌써 20번째야. 궁금해서 슬쩍 들어보니 어학원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수강생이 한 명만 더 모이면 새 강좌를 열 수 있는데 계속 한 명씩 부족해서 무산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한숨소리가 왠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오늘 얘기해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공휴일괴거든요. 공은 공로할 공, 휴는 부족할 휴, 일은 하나 일, 괴는 흙더미 괴예요. 직역하면 한 광주리의 흙이 부족해서 공이 헛되었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작은 실수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말해요. 아, 정말 억울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시대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나라에서 큰 성을 쌓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온 백성들이 매일같이 흙을 저 날라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었거든요. 정말 마지막 한 광주리의 흙만 더 부으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예요. 모든 인력을 전쟁터로 보내야 했고 결국 그 성은 미완성인 채로 남게 되었죠. 몇 년간의 노력이 마지막 한 광주리 때문에 헛수고가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공휴일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버스 아주머니나 그 성을 쌓던 사람들이나 결국 똑같다는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작년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는데 6개월 동안 매일 공부하고 모의고사도 다 마쳤거든요. 그런데 시험 당일에 알람이 안 울려서 10분 늦게 도착했어요. 겨우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마음이 급해져서 마지막 문제 하나를 제대로 못 풀었고 결국 1점 차로 떨어졌어요. 그때 정말 공휴일괴구나 싶었죠.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건 마지막 한 걸음을 못 내딛는 거더라고요.
어불성설, 어불성설. 여러분, 제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는데 밤새 준비한 자료가 갑자기 다 날아간 거예요. 새벽 4시에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한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침 9시까지 임원진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결국 급하게 대충 만든 자료로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고 논리도 엉망이고 듣는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어불성설이라는 말인데요. 어불성설은 말할 불, 아닐 불, 성, 이룰성, 설, 말씀 설자를 써서 말이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아서 설명이나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 황당한 소리를 하거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할 때 이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엉터리 설명을 하거나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경우에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맹자라는 사상가가 있었어요.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했는데 당시에 다른 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거든요. 특히 고자라는 학자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논쟁할 때였어요. 고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상한 비유를 들었어요. 물이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흐를 수 있듯이 사람도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맹자가 듣고 보니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던 거예요. 맹자는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지 동서로 흐르는 게 아니라면서 논리에 맞지 않는 말로는 제대로 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바로 이때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아마 맹자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아무리 급해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어불성설이 되고 만다는 거였어요.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후로는 어떤 일이든 충분히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려고 노력하게 됐거든요. 준비 없는 말은 결국 어불성설이 될 뿐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세옹지마, 세옹지마. 길 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한 마리 고양이가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귀찮았어요. 야옹야옹 울면서 계속 따라오니까 신경 쓰이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양이가 따라올 때만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길에서 10,000원 줍기도 하고 놓친 버스 대신 탄 다음 버스에서 친구를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이 고양이가 진짜 행운의 상징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정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새는 변방이라는 뜻이고 옹은 늙은 사람, 지는 이의, 많은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의미인데 무슨 말을 했길래 사자성어까지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중국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변방에 사는 한 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기르던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죠. 하지만 노인은 의외로 태연했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들은 노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망간 말이 야생마 한 무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죠. 하룻밤 사이에 한 마리가 10마리가 됐어요.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축하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들이 또 고개를 갸웃했는데 이번엔 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새로운 말을 길들이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죠. 마을 사람들이 이번엔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노인은 또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이 맞았어요. 얼마 후 전쟁이 터졌거든요.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노인의 아들만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징집을 면했어요. 결국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 고양이가 귀찮게 따라온 것도 처음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게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준 거더라고요. 지금 힘든 상황도 나중에 돌아보면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겠구나 싶었죠. 인생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지금 당장은 불운해 보이는 일도 나중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적반하장, 적반하장.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저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그 고양이가 학 소리를 내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다 들킨 주제에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구나 싶었어요. 적반하장, 이 말은 도둑적, 반대할 판, 멜하, 막대기 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거나 화를 내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일인데 어떤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그만 주인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정말 뻔뻔하게도 주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의심하느냐고요. 심지어 집주인이 들고 있던 몽둥이를 빼앗아서 오히려 주인을 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몇 년 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맡은 프로젝트 자료를 동료가 몰래 가져다가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지적하니까 그 동료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모함한다고 왜 자기를 의심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상황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더라고요. 길고양이도 사람도 결국 똑같나 봐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오히려 화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화이부동, 화이부동. 길거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그날 저는 친구들과 크게 싸우고 나서 혼자 동네를 걷고 있었거든요. 다 제 고집 때문이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밀어붙였다가 결국 친구들과 등 돌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사람은 말이지 서로 다른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거라고.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화이부동이에요. 화자는 화목할 화, 이자는 어조사 이, 부자는 안일 부,
동자는 같을 동자예요. 풀이에 보면 화목하되 같지는 않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요즘 말로 하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어울려 사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회사에서도 보면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당시 춘추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자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군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지내지만 소인은 겉으로만 같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다른 생각은 틀렸다고 여기던 그런 세상에서 말이에요. 공자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혁신적이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 할머니 말씀이 맞았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다름 자체가 소중한 거였어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걸 못 봤던 거죠. 결국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제 고집이 틀렸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백중지세, 백중지세.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가 있잖아요. 버튼 누르자마자 딱 열리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회사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랑 동기가 똑같이 승진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둘 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둘 다 망설이더라고요. 누가 먼저 들어갈까 하면서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백중지세예요. 백은 맏형 백, 중은 둘째 중, 지는 갈지, 세는 기세 세자거든요. 그러니까 맏형과 둘째 기세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비슷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미예요. 마치 형제가 키재기를 하는데 고이 똑같아서 누가 더 큰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반고라는 역사가가 쓴 한서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시절에 하후영이라는 장군과 조충국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실력이 비슷했대요. 하후영은 용맹함으로 유명했고 조충국은 지략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너무 뛰어나서 황제가 누구를 더 중요한 자리에 앉힐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축구팀에서 두 명의 에이스 선수가 있는데 둘 다 너무 잘해서 누구를 주장으로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황제는 이렇게 말했대요. 저 두 사람은 백중지세구나. 맏형 둘째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데요. 동기랑 저랑 정말 실력이 비슷했거든요. 입사 동기에 성과도 비슷하고 심지어 상사들한테 받는 평가도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데 승진 발표날 결국 둘 다 승진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둘은 정말 백중지세라서 한 명만 뽑을 수가 없었다고요. 어쩌면 경쟁이라는 게 꼭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대기만성, 대기만성.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한 아저씨가 구겨진 이력서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한 50 중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 이력서를 자꾸 펼쳤다 좁았다 하시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대기만성이에요. 대, 큰 대, 기, 그릇기, 만, 늦을 만, 성, 이룰 성.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진짜 큰 일을 할 사람은 늦게 성공한다는 의미예요. 요즘 같은 빨리빨리 시대에는 좀 미로가 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노자라는 철학자가 한 말에서 나왔어요. 당시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출세하지 못하면 인생 실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큰 그릇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진정한 인재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작은 컵은 금세 만들 수 있지만 거대한 소치나 큰 항아리는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진짜 큰 일을 하려면 경험과 시간이 쌓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지하철 아저씨를 보면서 문득 제 얘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한때 정말 조급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또래들은 다 자리를 잡아가는데 저만 이것저것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초조했어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더라고요.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더 깊이가 생긴 것 같아요. 큰 그릇은 급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 아저씨도 분명 자신만의 큰 그릇을 완성해가고 계실 거예요. 문경지교, 문경지교.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하신 말이 있어요. 요즘 친구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진짜 어려울 때는 다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러더니 한숨을 풍 쉬시면서 옛날에는 목을 베어도 지킬 수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와 딱 맞더라고요. 문경지교. 이 말은 문베일 문에 목형 그리고 지어조사에 사김교를 써서 만든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면 목을 베어도 지킬 수 있는 교우관계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생명을 걸고라도 지킬 정도로 깊고 진실한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심지어 죽음이 닥쳐도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친구 사이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인상녀와 연파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상녀는 조나라의 뛰어난 외교관이었고 연파는 용감한 장군이었어요. 처음엔 연파는 인상녀를 못마땅해 했어요. 자기보다 늦게 출세한 문관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면 꼭 굴욕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다녔어요. 그런데 인상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연파를 피해 다녔어요. 수레로 가다가 연파가 오는 걸 보면 샛길로 돌아가고 조정에서도 연파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신하들이 왜 그렇게 겁쟁이처럼 행동하느냐고 비난하자 인상녀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연파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싸우면 조나라가 약해져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거야. 나는 나라를 위해서 참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연파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맨몸으로 가시나무를 지고 인상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그때부터 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됐다고 해요. 저도 버스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주변을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가 또 누구에게 그런 친구였는지 생각해보니까요.
그러고 보니 몇 년 전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달려와 준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준 그 친구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문경지교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진정한 우정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기호지세, 기호지세.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회사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사표를 내는 순간까지는 당당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현실을 마주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대출금은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어요. 기는 탈기, 호는 호랑이 호, 지는 갖고 있을 지, 새는 기세 새예요. 호랑이를 탄 상황의 기세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일단 시작해버린 일은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중간에 내릴 수는 없잖아요. 내리는 순간 잡아먹히니까 결국 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워요.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인데 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산에서 진짜 호랑이를 만났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거나 기절했겠지만 이 풍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담하게도 호랑이 등에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막상 호랑이 등에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호랑이는 미친 듯이 날뛰고 본인은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타고 있을 수도 없고 완전히 진퇴양난 상황이 된 거죠. 결국 풍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하루 종일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저도 그때 딱 그 심정이었어요. 사표를 내고 나니까 정말 호랑이 등에 탄 기분이더라고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둥시에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했던 작은 사업이 지금의 제 일이 되었거든요. 기호지세, 때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용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무서워도 계속 가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약육강식, 약육강식.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20살부터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찾아온 현실의 벽이었죠. 사무실을 정리하며 책상 서랍에서 나온 건 오래된 명함들과 함께 적어둔 메모 하나. 약육강식이라는 4글자였어요. 약육강식 들어보셨죠? 약할 약, 고기 육, 강할 강, 먹을 식. 말 그대로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다는 뜻이에요. 자연계나 사회에서 힘이 센 쪽이 약한 쪽을 잡아먹거나 지배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건 그냥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자가 영양을 잡아먹는 걸 보고 잔인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생존의 법칙일 뿐이에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한나라 때였어요.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 한 장군이 전쟁터에서 한 말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군과 아군이 맞서 있는 전장, 칼날이 번뜩이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는 그 순간, 장군이 병사들에게 외쳤을 거예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살고 싶으면 강해져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였을 거예요.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침입하고 힘센 장수는 약한 적을 무찌르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지금처럼 인권이나 평등 같은 개념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약육강식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더라고요. 구조조정을 당한 후 새로운 직장을 찾으면서 느꼈던 건
결국 능력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거였거든요. 약육강식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약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강해져서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객전도, 주객전도.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갈 맴돌아요. 그분이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네 눈치를 봐야 해? 내 돈으로 산 집인데.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를 끊으시고는 저에게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야, 세상에는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어. 주인이 손님 노릇하고 손님이 주인 노릇하는 거야. 주객전도. 정말 깊은 의미가 담긴 사자성어거든요. 주인 주에, 손님 객, 뒤바뀔 전에 거꾸로 도자를 써서 주객전도예요. 말 그대로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말하는 거죠. 원래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주도권을 쥐는 상황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사장 행세하고 사장이 신입사원 눈치 보는 격이랄까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맹상군이라는 제나라 귀공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식객을 정말 많이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식객들 중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밥만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식객들이 점점 건방져지기 시작했어요. 맹상군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심지어는 맹상군의 정치적 결정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손님이었던 식객들이 주인인 맹상군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때 그 버스 아주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정말 딱 주객전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그분께 이것저것 간섭하고 지시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본래 가정에서는 어른이 중심이 되고 젊은 사람이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그분이 내 짐에서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나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거든요. 제가 직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는 걸요.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주객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서로의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걸 그날 배웠거든요. 삼고초려, 삼고초려.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괜히 미안해질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소중한 건 항상 기다림 없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얻는 것들이 진짜 값진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도 그런 의미예요. 삼고초려. 삼은 3번이라는 뜻이고 고는 찾아간다는 의미예요. 초는 풀로 만든 집, 여는 오두막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만든 초라한 집을 3번이나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뭔가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절실하게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체면 같은 건 다 내려놓고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삼국시대 유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형제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었는데 계속 패배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갈량이라는 천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제갈량은 산속 오두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죠. 유비는 첫 번째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갈량이 없더라고요. 2번째로 또 찾아갔는데 이번에도 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특히 유비는 황족 출신이었거든요.
자존심이 상할 만도 했죠. 그런데 3번까지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제갈량이 있었지만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유비의 동생들은 깨우자고 했는데 유비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몇 시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바로 온 그날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실 그 회사에 입사하려고 3번이나 지원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서류에서 떨어지고 2번째는 면접에서 탈락했어요. 주변에선 포기하라고 했죠. 그런데 3번째 기회가 생겼을 때 이상하게 엘리베이터가 딱 맞게 왔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원하는 건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결국 간절함과 진정성은 통하더라고요. 제갈량도 유비의 그 마음을 알아봤고 평생 함께 했잖아요. 때로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소중한 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만큼 가치 있는 거거든요. 5월 동주, 5월 동주. 3초. 제 인생을 바꾼 그 짧은 순간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그 안에 제가 가장 보기 싫었던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음 층까지 올라가려면 걸어서 10분은 걸리는 상황이었고 이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5월 동주예요. 오는 오나라오, 월은 월나라월, 동은 함께 동, 주는 배주자를 써요. 말 그대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오나라와 월나라일까요? 이 두 나라는 정말 원수지간이었어요. 서로 죽이려고 했던 사이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견원지간보다도 더한 관계였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배를 탄다는 걸까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오나라와 월나라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거든요. 오나라 왕 함녀가 월나라를 공격했다가 전사하면서 아들 부차에게 복수를 당부했어요. 부차는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며 월나라를 쳐서 월왕 구천을 포로로 잡았죠. 그런데 구천이 엄청난 굴욕을 참으면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역으로 오나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서로 죽이려고 했던 사이인데 만약 이 사람들이 강에서 배를 타다가 갑자기 폭풍이 몰아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원수라도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서로 도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손에 손을 잡고 배가 뒤집히지 않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동주는 평소에는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라도 공동의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이 된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더 큰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바로 이걸 깨달았어요. 둘 다 같은 회사 직원이고 둘 다 늦으면 안 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하면서 멈춰버린 거예요. 비상벨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더라고요. 한 명은 비상벨을 누르고 한 명은 관리실에 전화하고 30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그날 배웠거든요. 포호빙하, 포호빙하.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남자가 문이 닫히려는 순간 뛰어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방이 문에 끼었는데도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음 역에서 안전요원이 와서 문을 다시 열어줘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포호빙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포는 사나울 포, 호는 호랑이 호, 빙은 얼음 빙, 하는 강하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얼음 없이 강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무모하고 무식한 용기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진짜 용기가 아니라 생각 없이 덤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시대 이야기예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자로라는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만약 선생님과 함께 군대를 이끌게 된다면 누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어요. 맨손으로 호랑이와 싸우고 도구 없이 강을 건너려 하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데려가지 않겠다. 반드시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성공시키는 사람을 데려가겠다. 자로는 사실 용맹한 곳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공자가 보기에는 그냥 무모한 용기일 뿐이었던 거죠. 진짜 리더십은 신중함과 지혜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도 가끔 그 지하철 남서처럼 행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급하다고 무작정 밀어붙이기만 하고 계획도 없이 덤비고 특히 직장에서 프로젝트 마감 때 그랬어요.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밤새워서 때우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결국 더 큰 문제만 생기더라고요. 진짜 용기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호랑이를 만나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강을 건널 때도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게 진정한 용기죠. 진퇴유곡, 진퇴유곡. 차가운 지하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아가야, 길 좀 알려다오 하시는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동네라 길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저를 완전히 믿고 계시고 주위에는 길을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잘못된 길로 안내할 것 같고 모른다고 하자니 할머니가 실망하실 것 같고 정말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진퇴유곡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진에, 뒤로 물러날 퇴, 오직 유에, 골짜기 곡.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로 가도 막혀서 마치 깊은 골짜기에 갇힌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로 치면 시험 전날 밤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놨는데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벼락치기 하자니 이미 늦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직장에서 상사가 불가능한 업무를 시켰는데 안 한다고 하면 혼나고 한다고 해도 실패할 게 뻔한 그런 딜레마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조나라 장군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군사 이론가였거든요. 책으로만 보면 완벽한 전략가였는데 실제 전투 경험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명한 장군이라는 이유로 큰 전투의 총대장이 되었죠. 상대는 그 유명한 백기 장군이었어요. 조괄은 책에서 배운 대로 공격적으로 나갔는데 백기는 일부러 후퇴하면서 조괄 군대를 깊숙한 골짜기로 유인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포위망을 쳤죠. 조괄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 가자니 적의 함정이고 뒤로 가자니 이미 퇴로가 막혔고 정말 골짜기에 갇힌 것처럼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하철에서 깨달은 건 때로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것도 용기라는 거였어요. 할머니께 죄송하지만 저도 이 동네가 처음이라 길을 잘 모르겠어요. 대신 같이 찾아보거나 다른 분께 물어보면 어떨까요? 했더니 할머니가 오히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진퇴유곡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선택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다른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어려운 선택 앞에서는 억지로 답을 내리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단사표음, 단사표음.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비 오는 날 골목길에서 만난 한 마리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털도 다 젖고 야위어서 정말 불쌍해 보였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양이 눈빛이 너무 평온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저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는데 바로 단사표음이라는 사자성어였어요.
단사표음은 단은 대나무 그릇단, 사는 밥사, 표는 바가지표, 음은 마실 음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대나무 그릇에 담긴 소박한 밥과 바가지에 든 맑은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소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마음은 오히려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시대에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공자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회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누더기 옷을 입고 허름한 골목길에 살면서 하루 종일 대나무 그릇에 담긴 조밥 한 그릇과 바가지에 든 물로만 연명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견딜 수 없어 했지만 안회만큼은 늘 웃으면서 학문에만 전념했어요. 공자가 이런 안회를 보고 감탄하며 했단 말이 바로 단사표음인 거예요. 진정한 현자는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날 비 맞은 고양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항상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더 좋은 집, 더 비싼 옷, 더 많은 돈. 그런데 정작 제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고양이처럼 단순하게 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게 진짜 지혜구나 싶더라고요.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단사표음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백절불굴, 백절불굴. 여러분,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 기억나세요? 저는 25살 때 통장에 3만 원밖에 없던 그날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려다가 1,000원이 모자라서 그냥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바닥이었어요. 취업도 안 되고 월세도 밀렸고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진 기분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한 말이에요. 백절불굴이라는 말인데요. 백백, 꺾을절, 안일불, 굽힐굴. 100번을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많이 실패하고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소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흉노족한테 사신으로 갔다가 잡혀서 무려 19년 동안 억류됐어요. 19년이에요. 흉노족들이 온갖 방법으로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소무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죠. 양을 치면서 버텨냈거든요. 매일매일이 절망이었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향한 충성심과 신념만으로요. 그런데 제가 그 편의점 앞에서 서 있을 때 문득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도 젊을 때 사업에서 7번이나 실패하셨대요. 그런데 8번째에 성공하셨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면 된다고요. 그 순간 뭔가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거든요. 백절불굴이라는 건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의려지망, 의려지망. 질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편의점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회색 고양이가 있거든요. 처음엔 그냥 배고파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먹이를 줘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전 주인을 기다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의려지망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의는 기댈 의, 려는 문, 려, 지는 갈, 지, 망은 바랄, 망이에요. 문에 기대어서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뜻인데 자식이나 가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특히 먼 곳에 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담고 있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때 왕손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벼슬을 하라고 부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먼 곳으로 떠나야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면서도 걱정이 태산 같았죠. 매일매일 대문 앞에 나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며 길을 바라보셨대요. 그런데 왕손가가 벼슬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시고 계속 기다리셨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대문에 기대어 서서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셨대요. 그렇게 몇 년을 기다리시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의려지망이라는 말을 만들게 된 거예요. 편의점 앞 회색 고양이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 고양이도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며칠 후에 편의점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정말로 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이사간 가족이 언젠가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의려지망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어요. 기다림 속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말이죠. 근묵자흑, 근묵자흑.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 저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기분이 무거웠거든요.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앉으신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젊은이, 요즘 힘든 일 있나 봐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 자상해 보이시는 분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게 됐죠.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근묵자흑이에요. 근은 가까울 근, 묵은 먹물 묵, 자는 사람 자, 흑은 거물 흑 자를 써서 먹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도 나빠진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묵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제자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묵자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서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실수로 먹물을 쏟아서 온 손이 까맣게 되었죠. 그때 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보거라, 먹물 근처에 있으면 손이 검어지듯이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마음도 검어진다. 이때부터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 아주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회사 동료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맨날 불평 불만만 하고 뒷담화만 하는 사람들이지? 젊은이가 그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똑같아져 버린다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 동료들과 점심시간마다 만나서 회사 욕하고 상사 욕하고 그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저절로 좋아져. 그게 바로 인생의 지혜야.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걸 바꿨어요.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대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신기하게도 제 마음가짐도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금목자흑. 먹물 가까이에 있으면 검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